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입술이나 잇몸 또 입천장에도 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구강암으로 불리는데요. 구강암에는 설암, 혀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의 위험도 있습니다. 이름대로 혀암인 거죠. 우리 몸 어디나 암의 위험이 있지만 혀에도 암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생소한데요. 설암의 원인 또 증상이 뭘까요? 암이 혀의 어느 부분에 생기는 걸까요? 설암으로 진단받는 계기도 궁금한데요.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수면장애 위험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퍼렐 윌리엄스의 해피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혀에 생기는 악성 종양, 설암입니다. 입병인가 생각하다가 뒤늦게 진단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혀에 어디에 암이 발생하는 걸까요?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이비인후과 이동진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설암이 혀에 발생하는 암인 거잖아요. 우리 몸 어디나 암이 생길 수 있지만 혀에도 악성 종양의 위험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혀에도 당연히 악성 종양이 발생합니다. 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제 간암이 술 때문에 잘 생기고 폐암이 담배 때문에 잘 생기는 것은 잘 알고 계시는데요. 네. 그렇다면 혀는 우리 몸에서 이제 술이나 담배가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노출되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혀도 당연히 악성 종양 발생의 위험이 있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설암은 이름대로 혀에만 해당하는 건가요? 구강암으로도 얘기가 되니까 입술이나 잇몸, 그러니까 입안의 여러 곳에 생기는 걸 포함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그 설암은 혀에 발생한 암을 이제 콕 집어서 설암이라고 하고요. 네. 말씀하신 입술, 잇몸, 입천정 등에 발생하는 암들은 각각 구순암, 치주암, 경구개암 등 부르는 명칭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 설암을 포함해서 입 안에 생기는 모든 암들을 이제 구강암이라고 통칭해서 부르기 때문에 네. 간혹 설암하고 이제 구강암을 혼돈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설암은 이제 혀에 발생한 암인데 구강암 중에 하나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혀 앞쪽 끝부터 저 안쪽, 혀 뒤쪽 혀 뿌리까지 중에서 앞에서부터 3분의 2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입안에 있는 혀라고 해서 구강설이라고 하고요. 네. 뒤쪽 3분의 1에 해당되는 혀 뿌리 부분을 혀 기저부 또는 설근부라고 하는데요. 네. 그 설암은 이 구강설, 즉 앞쪽 3분의 2에 발생한 암만을 얘기하고요. 뒤쪽 혀에 생기는 암은 혀 기저부암이라고 해서 네. 이거는 이제 구강암에 속하지는 않고 구인두암에 속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설암이 구강암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양쪽으로 생기나요? 설암은 이제 혀의 가장자리에 주로 발생을 하는데요. 네. 다시 말하면 혀의 한가운데는 잘 안 생깁니다. 근데 혀의 가장자리에 생기는데 네. 주로 한쪽에만 발생을 하고요. 양측에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쪽에 동시에 뭐가 생겼다 하면은 그거는 먼저 암보다는 염증성 질환들을 먼저 의심해 보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설암은 혀의 가장자리에 생기는데 주로 한쪽에만 발생을 하는 거네요. 네. 그런데 증상이 있어도 암을 의심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입병이 났나, 구내염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아프타성 구내염 같은 그 구내염의 빈도가 정말 높기 때문에 네. 우리 누구나 다 한 번씩은 구내염을 해보셨을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혀에 뭐가 나도 종양이 발생해도 많은 분들이 구내염이 또 생겼네, 곧 낫겠지 하시면서 병원을 찾지 않고 지내시다가 좀 진행돼서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설암도 진행이 되면서 증상이 심해지는 거겠죠? 어떤 증상으로 이어지나요? 네, 처음에는 이제 궤양이나 혹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네. 혀가 불편한 거, 원래는 없었으니까 혀의 불편감이 가장 먼저 발생을 하는데요. 근데 이게 또 생각보다 아프지가 않아요. 네. 일반적인 구내염들이 이제 많은 통증을 동반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제 혀에 생기는 암으로 인한 그 궤양은 통증이 별로 심하지 않은 게 특징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게 되게 궤양이나 혹이
점점 크기가 커지는 것도 이제 설암의 특징인데, 네. 이게 이제 구내염하고 구분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우리 입 안의 점막은 세포 재생이 굉장히 잘 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그 구내염이 발생하고 이제 통증이 너무 아파도 이게 한 3주 지나면은 뭐 약을 먹지 않아도 저절로 대부분 낫거든요. 근데 이 설암으로 인한 궤양은 뭐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낫지 않고 점점 크기가 진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그러니까 설암으로 인한 궤양은 이제 한 달이 지나도 호전되지 않고 크기가 진행되는 게 특징이라고 하셨는데 신경 주변으로까지 종양이 퍼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혀에는 해부학적으로 많은 감각신경들하고 운동신경들이 있어서 종양이 신경을 침범을 하면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뭐 여러 가지 증상들, 뭐 혀 움직임 장애나 발음 장애, 뭐 제가 통증이 별로 없다고 했는데 많이 진행되면 이제 통증도 심해지기도 합니다. 네. 그럼 어떻습니까? 설암의 원인은 다양한가요? 네, 설암의 가장 많은 원인은 흡연하고 음주입니다. 그렇군요. 예, 흡연자의 경우에는 이제 비흡연자보다 남자에서는 2배, 여자에서는 3배 정도 혈암 발생률이 높고요. 그 음주력이 있는 분은 또 술을 안 마시는 분보다 약 1.7배 정도 이제 혈암의 발생률이 높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술하고 흡연이 서로 상승 효과가 있어서 음주와 흡연을 모두 한 환자는, 그러니까 동시에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환자분에 비해서 뭐 일반적으로 뭐 3배, 4배 높다가 아니라 뭐 한 15배 정도 암 발생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또 뭐 흡연과 음주 이외에도 바이러스 감염이나 뭐 씹는 담배, 불량한 구강 위생, 그리고 뭐 의치가 잘 안 맞아서 그거에 의한 만성적인 기계 자극 이런 것들이 설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음주와 흡연 등 그 원인도 여러 가지네요. 네. 그런데 사실 암 진단을 받는 분들에게는 진행 속도나 전이도 걱정이 되는데요.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는 경우도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설암의 특징인데요. 혀에 생기는 설암은 같은 이제 두경부에 발생하는 뭐 후두암이나 갑상선암 이런 것들에 비해서 암 발병 부위의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다른 곳으로 전이도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네. 그럼 주로 어디로 전이가 되는 경우가 많을까요? 네, 설암을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진단을 받으셨을 때 그 진단되는 경우에 이미 그 혀 말고도 경부 인프절, 그러니까 목에 있는 인프절로 전이가 동시에 진단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저희가 국소전이라고 해서 이런 국소전이는 잘 치료받으시면 그 암 치료 결과를 뭐 나쁘게 하지는 않습니다. 같이 치료를 하면 되니까요. 근데 좀 많이 진행되면 뭐 하인도, 구인도, 식도, 위, 폐, 뼈 이런 데로 이제 원격 전이를 하게 되면 완치율이 이제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일단 암이 의심이 되면 검사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병기를 파악하기 위한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암이 의심되면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하죠. 많이 하는데 이제 크게는 병리 조직학적 검사하고 영상학적 검사로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병리 조직학적 검사는 그 암이 의심되는 부위가 진짜 암인지 아니면은 뭐 암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암이 아닌 양성 종양이나 뭐 염증인지 이런 걸 확인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검사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영상학적 검사는 CT, MRI, 뭐 PET-CT 이런 것들이 있는데 CT는 주로 병변의 크기나 국소 인프절 전이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MRI는 근육이나 하악골 같은 연조직이나 뼈 침범들을 알 수가 있고 PET-CT는 원격전이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상학적 검사들은 그 암이 진단이 되면 그 병기를 이제 정확하게 파악하고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치료를 이제 어디까지 해야 될지 계획하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그 병리 조직학적 검사라고 한다면 혀 조직을 떼어내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 이제 환자한테 이제 설명을 할 때 우리가 수박이 잘 익었는지 맛을 보는 것처럼 이 병변을 다 떼어내는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떼어내는데요. 그것도 무슨 뭐 한가운데 괴사된 부분을 떼어내면 결과가 잘 안 나오기도 하고 또 뭐 애매한 데를 떼어내면 또 잘 안 나오기도 해서 그것도 이제 약간 기술이 필요한데요. 되게 가장자리 부분에 병변과 정상 조직을 이렇게 같이 포함해서 조직 검사를 시행합니다. 네.
그럼 좀 부위를 많이 떼어낼 수 있겠네요. 예, 그런데 실제로 현미경으로 확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떼어내지는 않고요. 네. 또 종양학적으로 문제가 없게끔 이제 조직 검사를 해야지 이제 그렇죠. 저희가 쉽게 생각하는 뭐 해 집어넣는다던가 네. 이러면은 종양학적으로 나중에 치료를 할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아주 조심스럽게 시행을 해야 됩니다. 네. 설암의 치료는 일단 수술이 우선인가요? 네, 설암은 이 수술을 통해서 그 원발 병변 부위의 완전한 절제가 첫 번째 치료 원칙입니다. 네. 뭐 아주 초기의 설암은 뭐 수술적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의 효과가 이제 비슷하다고 하는 보고들이 좀 있긴 있는데요. 네. 조금만 진행한 이제 2병기 이상부터는 수술적 치료가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걸로 이제 보고가 되고 있고요. 네. 3병기 때부터는 이제 수술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좋은 치료 방법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그 항암 치료는 이제 설암에서 뭐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와 같이 이제 병합해서 시행은 되는데 네. 아직까지 설암에서 단독 항암요법 그러니까 항암요법만 시행하는 것은 이제 주로 주된 치료법으로 사용되지는 않고 있고요. 근데 항암요법 중에서 이제 하나인 표적 치료 같은 새로운 치료법들이 요즘 좀 개발되고 있어서 네. 이 부분에 좀 기대를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러면 수술의 경우에는 전이 위험까지 생각해서 임파선까지 제거하기도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설암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단 당시에 이미 경부 임프절 전이가 이제 동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요. 네. 그래서 조직 검사에서 이제 설암이 진단이 되고 만약 이제 CT나 MRI 같은 영상 검사를 했는데 임프절 전이가 아직은 없는 걸로 판독이 되더라도 이제 수술 시에는 그 혀에 있는 부분만 딱 떼는 게 아니라 네. 전이가 잘 가는 경부 임프절 거기가 경부에서는 1구역, 2구역, 3구역까지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네. 여기까지는 임프절 전이가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임프절 제거 수술을 같이 시행합니다. 네. 그러니까 설암의 경우에는 임프절 전이가 동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네요. 네,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암에 비해서. 네. 또 아무래도 입속에 생기는 암이라서 치료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도 크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네, 그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설암은 치료 과정에서 수술로 이제 혀의 일부분을 잘라내야 하기 때문에 네. 그 음식을 먹거나 뭐 발음을 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발생이 되죠. 수술 직후에는. 네. 근데 이제 수술을 떼어내고 마는 게 아니라 그 떼어낸 부분은 재건을 이제 하는데 다른 부위에서 이제 살을 갖다가 붙이는데 네. 이렇게 하면 또 그 부위가 퉁퉁 붓고 또 거기는 감각이 처음에는 좀 떨어져가지고 네. 혀를 잘 못 움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지날 때까지는 이제 뭐 콧줄로 식사를 하기도 하고요. 네. 음식을 넘기지 못하니까 또 뭐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입안의 침샘들이 좀 많이 파괴됩니다. 네. 그래서 침이 안 나와서 이제 입이 건조하거든요. 구강건조증 이런 것 때문에 또 목소리 변화 등도 동반되기도 합니다. 네. 여러 관리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구강 위생도 잘 챙겨야 되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 불량한 구강 위생이 이 설암의 발생 원인도 되고요. 네. 저희가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수술 직후에는 또 수술 부위가 감염이 되면은 치료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가글 같은 걸 이용해서 구강 위생을 좋게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앞서 설암은 치료 과정에서 혀의 일부분을 잘라내야 하기 때문에 음식을 먹거나 발음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요. 그런 만큼 설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면 혹시 말을 못하게 되는 건가? 음식을 씹을 수 없나 걱정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 과거에는 이제 설암을 잘 치료를 마쳤다고 해도 이제 암은 잘 치료가 됐는데 이제 정확한 발음을 하거나 음식을 씹고 넘기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네. 요즘은 수술적 치료 방법도 많이 개발되고 네. 또 성형외과적으로 재건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술로 절제한 부위를 다른 부위에서 조직을 옮겨서 채우는 수술 등이 네. 방법이 정말 많이 발달해가지고요. 과거에 비해서 혀를 예전보다 더 많이 절제를 하는데도 재건이나 이런 거 수술 방법이 굉장히 좋아서 네. 음식을 먹거나 발음을 하는데 뭐 거의 아무 문제가 없는 우리가 잘 그런 수술을 받았는지 모를 정도로 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대부분입니다. 네.
그럼 진단을 이비인후과에서 시작을 해도 뭐 치료를 위한 과정에서 여러 과의 협진이 필수적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비인후과에서 이제 진단을 하고 수술은 당연히 이비인후과 두경부외과에서 이제 수술을 받고요. 네. 방사선 치료가 필요하게 되면 방사선 종양학과, 그리고 만일에 항암 치료가 같이 필요하면 혈액종양내과에서 이제 담당을 하고요. 네. 그 사이사이에 영상의학과에서 그 정확한 병기 설정하고 치료를 했으면 치료에 대한 반응 정도를 이제 영상으로 이제 결정을 좀 해줘야 됩니다. 네. 재건이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재건술은 수술과 함께 동시에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네. 그 수술 절제하고 재건이 동시에 진행돼야지만 그 가장 환자한테 적합한 재건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뭐 조직을 이렇게 떼어내면은 며칠이 지나면 이제 수축되고 뭐 변형이 네. 와가지고요. 거기에 맞춰서 재건을 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병변의 절제는 이제 이비인후과에서 하고 네. 그 절제한 부분의 재건은 성형외과에서 이제 같이 시행을 합니다. 대부분 그 재건은 어디서 하냐면 네. 그 우리가 팔꿈치 아랫부분 전완부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에 있는 살을 이제 이용하면은 우리가 철암에서 절제 후에 재건을 하는데 가장 적합하고요. 네. 만일에 뭐 3분의 2 이상 굉장히 많이 띄어내야 되는 경우에는 이 팔의 살만으로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네. 허벅지 바깥쪽 살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팔이나 허벅지의 피부가 가장 적합한가 보죠. 근데 또 재건을 하면 혀의 기능에는 별다른 문제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그 혀의 운동신경만 이제 좀 잘 보존된다면 네. 그 재건 수술이 끝나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또 지나고 재활 과정을 저희가 이제 제공해드린 재활 과정을 잘 거치고 나면 네. 뭐 수술 전하고 크게 다르지 않게 먹고 말하고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근데 또 혀는 붉은색이잖아요. 그러면 색에 대한 부분도 재건술에 포함이 되나요? 네, 맨 처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팔꿈치 아래 전완부나 이제 허벅지에서 피부 조직을 이식해서 재건을 시행하면 네. 말씀하신 대로 혀하고 좀 색깔 차이가 나게 되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좀 불편해하시고요. 그다음에 색깔도 그렇지만 이제 피부에 있는 털이나 점 이런 것들도 그대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많이 불편해하시는데요. 네. 이게 또 좋은 게 시간이 지나면 그 이식된 피부 상피가 점막화 과정을 거치면서 네. 이제 색깔 차이도 좀 별 차이가 안 나게끔 연해지고요. 그다음에 털이나 모낭 같은 여러 가지 피부 부속 기관들도 퇴화돼서 네. 점차 혀의 모양과 색깔을 가지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군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치과적인 치료가 필요하기도 할까요? 네, 만일에 치료 과정에서 방사선 치료가 필요하다고 이제 예상이 되면은 방사선 치료 중에 이제 충치 등이 있으면 이게 치료가 힘듭니다. 그래서 네. 수술 전에 치과적인 치료를 먼저 진행을 하고요. 네. 또 혈암 자체가 수술 전에 봤을 때 이제 치주를 좀 침범하면은 이제 암 절제 병변을 완전하게 절제하기 위해서는 그 건강한 치아를 하더라도 네. 치아를 먼저 뽑고 난 다음에 그 절제 병변을 정해서 수술을 시행합니다. 네. 혈암 치료를 끝낸 후에도 뭐 정기 검진이나 일상에서 지켜야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네, 뭐 당연히 흡연이나 음주 같은 혈암의 원인이 되는 인자들은 이제 끊으셔야 되고요. 또 뭐 구강 위생을 좋게 해서 재발의 위험성을 낮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치료를 받고 나면은 그 이후 5년간은 정기적으로 이학적 검사, 뭐 내시경 검사, 영상 검사 등을 시행해서 네. 혹시라도 재발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에 발견해서 빠른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또 수술 후에 재건을 한 후에 여러 가지 훈련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뭐 치료 과정 중에 식사라든지 일상생활과 관련해서 교육도 진행이 될까요? 힘든 부분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 혀는 음식물을 이제 잘게 부수고 침과 섞이게 해주고 이제 목 안쪽으로 밀어넣는 이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네. 또 발음도 이제 정확하게 하는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혈암 수술로 인해서 혀의 일부가 절제되면 이제 재건을 아무리 완벽하게 해도 이런 부분이 처음에는 잘 안 돼서 이제 환자분들이 힘들게 느끼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당연히 병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교육하고 재활 과정을 통해서 큰 문제 없이 음식 섭취하고 발음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설암도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의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짚어주시죠. 네, 그 혀의 가장자리에 발생한 작은 혹이나 궤양 같은 게 네. 이게 한 3주, 4주 이상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고 이제 크기가 점점 커지면서 거기서 뭐 출혈이 있거나 네. 뭐 혀의 운동이나 감각 이상 등이 동반되거나 또 국소인프절 전이로 이제 목의 덩어리가 만져지는 거, 혀에 병변이 생겼는데 네. 목의 덩어리가 같이 만져진다면 좀 설암 같은 걸 먼저 의심해 볼 수도 있고요. 네. 그러면은 병원을 먼저 방문해서 조직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 설암을 만일에 조기에만 발견할 수 있다면 그 수술적인 제거 범위도 굉장히 작아서 혀의 기능도 그대로 보존되고 완치율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뭐 항상 구강 위생을 좋게 하면서 병변이 무슨 이상한 병변이 있는지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혀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 설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이비인후과 이동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쩌다 하루 이틀 잠을 설치거나 잠들지 못했을 때 하루 종일 얼마나 힘든지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수면 장애가 일상이라면 얼마나 힘들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잠을 못 자서 병원을 찾는 분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순천향대 부천병원 신경과 윤지은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수면 장애로 얘기가 될 만큼 잠들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불면증은 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수면 장애 중 하나인데요. 네. 성인의 약 10%에서 불면증 유병률이 있고 한 20%에서는 간헐적으로 잠들기 어렵기도 하고 네. 자주 깨는 증상을 경험합니다. 네. 사실 원인이 너무 많을 거라는 짐작은 됩니다. 또 스스로도 어느 정도는 원인을 알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정신적인 요인과 신체적인 요인까지 다양하지 않을까요? 불면증 원인은 말씀하신 대로 매우 다양한데 네. 보통 3단계의 요인으로 설명합니다. 네. 첫 번째는 predisposing factor라 그래서 소인, 취약성 요인입니다. 네. 나이가 들수록 남성보다 여성에서 불면증 가족력이 있거나 불안이나 우울증 같은 심리적 취약성이 있을 때 네. 불면증이 잘 발생한다고 합니다. 네. 또 두 번째는 precipitating factor라 그래서 촉발 요인입니다. 네. 밤새 고민할 만한 심한 스트레스 상황으로 정신적으로 힘들거나 네. 급성 질환이나 통증으로 신체적으로 불편하면 불면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perpetuating factor라 그래서 지속 요인입니다. 네. 졸리지도 않는데 침대에 일단 누워서 오랜 시간 침대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침대에서 잠만 자야 되는데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한다던가 네. 낮에 못했던 업무를 하면은 또는 오늘 꼭 자야 된다. 못 자면 내가 큰일 난다. 막 이런 수면에 대한 지나친 걱정을 하거나 과도하게 오히려 낮잠을 잔다면 이런 행동 요인들에 해당이 되고 네. 불면증을 장기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네. 그 말씀 주신 요인들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또 여기에 날씨나 계절과 같은 환경적인 부분도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인이 복합적이라서 진단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온도랑 습도가 우리가 잘 자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날씨랑 계절의 변화가 불면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네. 수면 중에 그 주변 온도가 너무 높으면 체온 조절이 어려워지고 땀이 나거나 심박수가 증가돼서 네. 깊은 수면 단계로 진입하기가 힘듭니다. 반대로 온도가 너무 또 낮으면 네. 체온 유지가 어려워서 잦은 각성이나 뒤척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습도의 경우는 높은 습도는 땀 증발을 방해하고 네. 낮은 습도는 점막 건조나 호흡기 자극을 일으켜서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네. 연구에 따르면 봄에는 기상 시간이 빨라지고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네. 겨울에는 기상 시간이 늦고 수면 시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이건 주로 일조량의 변화가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국 계절에 따라 수면 패턴이 달라지면서 불면증 증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네. 원인이 참 다양하네요. 교수님은 신경과 전문이십니다. 그럼 신경과에서 바라보는 수면 장애의 가장 큰 원인은 뭔가요? 불면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중추신경계의 수면 각성 조절 기전 이상입니다. 네. 원래는 뇌가 잠들어야 할 때 각성 신호가 차단되면서 깊은 수면으로 전환돼야 되는데 네. 불면증 환자에서는 이 각성 신호가 과도하게 유지되면서 수면으로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이러한 각성 조절의 이상은 단순히 불안이나 스트레스 같은 심리적 요인뿐만 아니라 신경 전달 물질 시스템의 불균형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네. 중추신경계 수면 각성 신호에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하셨는데요. 근데 수면 장애로 고생하는 분들은 이제 불면증이 뇌졸중이나 치매로 이어지는 건 아닐까, 이 부분을 가장 걱정을 하십니다. 연관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인데요. 네. 수면은 뇌의 회복이나 노폐물 제거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부족하거나 질이 떨어지면 뇌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불면증에 곧바로 그 치매나 뇌졸중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네. 여러 위험 요인 중에 하나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수면제를 처방받아서라도 잠을 좀 자야겠다는 생각도 하시거든요. 노인들 중에도 수면제 도움을 받는 분들이 많던데요. 네, 실제로 불면증 때문에 수면제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특히 노인분들은 불면증으로 인한 고통이 더 크다 보니까 아, 수면제를 찾고 의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수면제를 찾는 분들도 계시는 반면에 또 수면제가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말도 있어서 처방받은 수면제 복용을 망설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래도 고민, 저래도 고민일 것 같은데 어떨까요? 일부 연구에서 수면제 사용과 치매 발생 위험 간의 연관성이 제기되기는 했지만 네. 아직까지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 다만 장기간 고용량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인지기능 저하나 낙상 위험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네. 꼭 필요할 때 적정 용량을 단기간 사용하고 동시에 생활습관 교정이나 인지행동 같은 그 비약물적 치료를 함께 권장합니다. 네. 이 수면제 말씀을 주셨으니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관심이 많아서인지 얘기가 되는 부분들이 많던데요. 일단 수면제의 종류가 많지 않나요? 네, 수면제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네. 가장 오래 쓰여온 것은 벤조디아제핀 계열이고 네. 그 외에 졸피뎀 같은 비벤조다이아제핀 계열, 멜라토닌 같은 그 약물, 네. 항우울제나 항정신병 약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여러 약물들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수면제를 오랫동안 복용하면 치매 위험이 높다는 말을 하거든요. 근거가 있습니까? 네, 그런 말이 정말 많은데요. 네. 그 벤조디아제핀 계열을 장기간 사용하면 치매 위험이 높다는 보고들은 있기는 하지만 네. 아직까지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네.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치매 바로 발생하기 전 단계에서 불면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네. 치매가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수면 문제가 동반되기 때문에 네. 벤조디아제핀 사용이 원인인지 결과인지도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뚜렷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또 졸피뎀 계열도 있고 여러 종류의 수면제를 생각할 때 이 여러 종류의 수면제를 병행한다거나 하면 치매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하던데 이건 어떨까요? 여러 종류의 수면제를 동시에 복용하면 네. 인지기능 저하나 낙상 위험 같은 부작용이 커질 수는 있습니다. 아,
하지만 아직까지 여러 수면장애를 병행해서 사용했을 때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라는 직접적인 근거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확실한 근거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수면제의 의존성이나 내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의존성과 내성은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수면제를 꼭 필요할 때 최소 용량을 단기간 사용하는 게 원칙이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수면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이 때는 먹고 자고 자는 일에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아기 때의 수면 습관이 우리가 바라는 아주 건강한 상태의 수면이라고 봐도 될까요? 아기 때 수면은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수면이라기보다는 네. 그 발달 단계에서 나타내는 고유한 수면 생리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이는 뇌나 신체가 빠르게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하루 종일 자고 깨고 먹고 하는 그런 패턴이 정상입니다. 네. 그런데 성인에서 하루 종일 먹고 자고를 반복한다면 병적인 수면장애를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기의 수면은 건강한 발달 과정의 표현이지 네. 이거를 성인에게 적용해서 이상적인 수면 상태다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네. 그러면 초기에 깊은 수면부터 렘 수면까지 이제 수면이 주는 기능이랄까요? 뇌 건강을 비롯해서 감정 변화까지 모두 연관이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떨까요? 수면은 단계별로 서로 다른 기능을 하게 됩니다. 네. 초기에는 깊은 서파 수면이라는 게 있고 이거는 뇌나 몸의 회복, 면역을 강화하거나 노폐물 제거 같은 생리적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반대로 렘 수면은 감정 조절, 기억, 학습을 공고화시켜서 네. 우리의 낮에 배웠던 어떤 학습이나 이런 거를 더 강화하게 만듭니다. 네. 그래서 깊은 수면부터 렘 수면까지 균형 있게 이루어져서 뇌 건강이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참 나이가 들어가면 수면 장애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 앞서 원인으로 스트레스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뭐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스트레스가 수면 장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지 않나요? 네, 스트레스는 불면증을 비롯한 수면 장애의 가장 흔한 촉발 요인 중 하나인데요. 네.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잠을 설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가 계속 반복되고 오래 지속되면 만성 불면증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스트레스 관리가 건강한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고요. 특히 노년기로 갈수록 수면 장애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걸 보면 또 나이가 주는 원인도 있는 걸까요? 나이 들면 보통 잠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어떨까요? 나이가 들면은 뇌에 있는 수면 각성 조절 기능이 약해집니다. 네. 그래서 깊은 서파 수면이 줄고 수면이 잘 끊기게 되는데 여기에 밤 동안 분비되는 멜라토닌 호르몬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감소하는 것도 중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멜라토닌이 수면 각성 리듬을 조절하는 신호 역할을 하는데 네. 멜라토닌 분비가 줄면 잠드는 시간도 늦어지고 수면이 얕아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네. 그것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 만성 질환도 있고 그렇죠. 아프기도 하고 밤에 잘 소변도 자주 보고 여러 가지 약물도 복용하고 하는 그런 요인들도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수면 습관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노인을 비롯해서 건강한 수면을 위한 생활 습관이랄까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규칙적인 수면과 기상 시간을 유지하는 겁니다. 네. 또 낮잠을 자고 싶으면 15분 내로 짧게 자고 너무 또 늦게 자는 것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네. 또 저녁 시간 이후에는 카페인을 먹거나 아니면 과도한 음주를 하는 거를 줄이고 또 자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강한 빛 자극을 피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또 침실은 조용하고 어둡고 온도랑 습도가 적절하게 유지되는 게 매우 중요하고 네. 또 낮에 가벼운 운동을 하거나 햇볕을 쬐는 습관 이게 수면 각성 리듬을 바로잡는 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건강한 수면을 위한 생활 습관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요. 좀 짚어보겠습니다. 기상 시간 유지, 그러니까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는 게 왜 중요한 건가요?
우리 뇌에서 하루 24시간 주기, 생체 시계가 있는데 네. 이 기상 시간이 흔들리게 되면 이 생체 시계가 불안정해져서 밤에 잠드는 시간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네. 하지만 그 아침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지켜주면은 제 몸과 뇌가 이 시간에 깬다라고 학습하면서 수면 각성 리듬도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네. 또 햇볕을 쬐는 아침 기상 시간이 또 네. 멜라토닌 분비 억제, 각성 신호를 강화해서 밤에는 자연스럽게 졸음을 또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불면증 예방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또 햇빛을 쬐고 운동을 하고 자기 전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삼가고 사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건데요. 왜 그래야 될까요? 왜냐하면 이 뇌의 수면 각성 리듬이 환경 자극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네. 아침 햇빛은 생체 시계를 리셋해서 밤에 졸음이 자연스럽게 오도록 도와주고 네. 낮 동안의 적절한 신체 활동은 깊은 수면을 늘려줍니다. 반대로 자기 전 스마트폰 불빛은 멜라토닌의 분비를 억제해서 네. 수면을 방해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또 밤에 잠을 못 잤으니 낮에라도 자야겠다. 주말에 몰아 자야겠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이건 어떨까요? 낮에 더 잠을 많이 자게 되면은 네. 밤에 자는 잠을 뺏어올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밤에 더 잠을 못 자기도 하고 네. 또 주말에 몰아자면은 주중과 주말의 수면 시간이 차이가 많이 나면서 네. 오히려 생체 리듬이 흔들리거나 이제 수면 각성 리듬이 조절이 불규칙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밤잠을 못 자서 낮에 졸리고 낮잠을 커피로 잠을 깨우고 그러다 보면은 커피의 그 카페인 때문에 밤에 또 잠을 못 자거든요. 악순환인 경우도 많지 않나 싶은데 이건 어떨까요? 카페인은 방광기가 길어서 오후에 마신 커피도 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낮잠은 짧게, 커피는 늦은 오후 이후에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작은 습관 교정이 불면증 악순환을 끊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여러 가지 부분들을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또 수면 장애로 고생하는 분들은 무기력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운동이 더 중요하다는 말도 합니다. 낮 시간에 몸을 움직이는 신체 활동이 숙면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네, 운동을 하면 뇌랑 몸의 에너지가 소모되고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특히 수면 2시간 전에 가벼운 운동을 하면 체온을 잠깐 올렸다가 다시 떨어뜨리면서 네. 자연스럽게 수면 입면을 촉진합니다. 또 수면 중에 분비되는 엔도르핀은 기분을 더 안정시키고 네. 스트레스를 완화해서 숙면을 돕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늦은 시간에 격렬한 운동은 각성을 오히려 높여버리기 때문에 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은 시간에 격렬한 운동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일단 스트레스 호르몬은 낮아지고 엔도르핀은 생성되면서 이제 숙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또 운동이 수면에 도움이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심장에도 안정감을 준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심박수를 좀 안정시키나 보죠? 네,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자율신경계를 조절해서 심박수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감신경 과도한 각성을 줄이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네. 심장 리듬을 안정시켜서 수면으로 전환되는 과정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수면 이제 2시간 전에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는 하셨는데 그럼 운동은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운동은 아침 햇볕 받으면서 운동하는 게 생체 시계를 리셋해서 밤에 졸음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네. 낮 시간에 적절한 운동 또한 그 밤에 깊은 수면을 이어줄 수 있는데 네. 이제 너무 더운 시간에 낮 시간은 피하는 게 좋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늦은 밤에 하는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침 햇볕을 받을 때 하는 운동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잠을 잘 때도 조명을 켜는 분들도 많은데요. 조명이나 빛이 주는 부분도 수면에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네, 빛은 우리 뇌의 수면 각성 리듬을 조절하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네. 잠잘 때 조명이 켜져 있으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돼서 깊은 잠에 들기 어렵고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네. 특히 파란색 계열의 빛은 각성을 유도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TV 불빛도 마찬가지로 해롭습니다. 네. 반대로 아침 햇빛은 생체 시계를 리셋해서 밤에 졸음을 유도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밤에는 최대 좀 어둡게
아침에는 충분히 밝은 빛을 쬐는 게 건강한 수면에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침대 위에서 스마트폰을 켜지 말고 멀리 두라는 얘기를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스마트폰 불빛 그 파란색 계열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뇌의 각성 상태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네. 또 노인들의 경우에는 이제 밤에 화장실에 가느라 자주 깬다거나 하는 부분도 수면을 방해하지 않나 싶은데요. 이런 건강상의 문제들에 대한 치료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네, 노인들의 수면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야간요입니다. 네. 밤에 자꾸 화장실을 가느라 깊은 잠이 끊기면 숙면을 취하기 어렵고요. 네. 또 노인분들한테 있는 여러 통증, 호흡기 질환, 심혈관계 질환처럼 기저 건강 문제들이 수면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순하게 불면증 약만 쓰기보다는 이런 기저질환이 있다면 함께 평가하고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건강한 수면을 위한 생활 습관과 관리에 대해서 좀 하나씩 짚어봤는데요. 수면 장애로 고생하면서도 그러려니 하고 참고 지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꼭 강조하고 싶은 말씀 주시죠. 네, 수면 장애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심혈관 질환, 대사 질환, 신경퇴행성 질환과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는 중요한 의학적 문제입니다. 네. 따라서 나이 탓이다라고 방치하기보다는 조기에 정확한 진단과 세계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건강한 수면은 뇌 건강과 정신 건강을 지탱하는 핵심 축이라는 점을 꼭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면 장애와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순천향대 부천병원 신경과 윤지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리상자에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